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원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두 편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재연국회 활동까지는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끝냈네. 자, 그래서 교재 244페이지. 자, 이거 끝내고 바로 여러분 이승만 정부로 가시죠. 자, 재헌국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1대 국회입니다. 1대 국회. 자, 1대 국회, 재헌국회 활동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7.8 청산 문제는 수업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야. 가장 불편한 부분인데 빨리 할게요, 그냥. 자, 일단 배경은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청산. 그게 국민 대다수의 공감.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당연하죠. 그쵸?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따로 양귀비를 재배해가지고 약을 만들어 팔아서 예를 들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고3이라든가 여러 각각 수험생들한테 판매해서 많은 이익을 취한다든가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제가 대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사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외국 기업에서 우리 기업에 있는 원천 기술을 빼다가 주면은 예를 들어 내가 나에게 한 방에 통장에 50개 꽂아주겠다. 그냥 한 50억 주겠다. 그러면 제가 그 원천 기술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인데 그 원천 기술 빼가다가 예를 들어 그렇게 외국에다 갖다가 판다든가 이렇게 넘겨서 내가 많은 이익을 사적 이익을 취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일장전기에 민족의 중요한 국익이 넘어가는 이제 여기에 사실은 찬성했던 사람들,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또 이웃, 동포들을 박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광복 직후의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다르게 사실은 직접적 피해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삼촌이 예를 들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해서 맨날 일본 순사놈들한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취조당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 자식들, 그다음에 우리 일가 친척들까지도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너무 어렵고 이렇게 이제 온 집안이 막 탄압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라든가 또 누군가는 집에 누이를 그러니까 다락방에다 묶어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정신대, 이제 우리 누이가 정신대 끌려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누이가 미쳐서 돌아왔어. 그래서 묶어놓지 않으면 온 가족이 위험해. 그러니까 이렇게 일제강점기 직후에는요, 정말 직접적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 어떤 큰 공감대라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신탁을 할 거냐 모스크 3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되게 작은 거에 불과해. 사실 이런 거에 비하면. 왜냐면 그거는 또 보면 좀 있으면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쪽에서 신탁을 했어. 남쪽이야, 북쪽이야.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회담에서 여러 가지 좀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 과정 속에서 이제 얘기됐던 것들이고 그런 건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남는 거죠. 그래서 재헌국회해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 7.8 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토지개혁. 그러니까 이 토지제도에 대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게 부의 평등 문제죠. 그렇죠? 부의 불평등, 그래서 불균형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두 개가 실제로는 가장 큰 이슈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
그 재헌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헌국회가 둘 다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법령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농지개혁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재헌국회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8월에 만들어지잖아. 그럼 9월에 바로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일명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 반민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바로 10월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반민특위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반민특위는 특징이 뭐냐면, 자, 일단 국회의원 10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국회의원, 뭐 이렇게 잘 부러지냐? 자,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이제, 도와주는 뭐 특별경찰, 그 다음에 뭐 검사, 그럼 이제 검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서포트로 붙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 잠깐 말씀드렸던 바처럼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불편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 중학교에서도 수업을 해봤거든요. 중학생들 데리고도 수업을 해봤는데, 사실은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역사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한국사를 20년 이상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 수업을 사실 몇 번 했겠어요. 정말 사실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910년 8월, 우리가 그 8월 29일, 그래서 정말 그 국권 피탈의 역사도 배우잖아. 그쵸? 그리고 뭐 좀 이따가 곧 6.25 얘기도 하겠지만, 뭐 이런 역사들을 제가 여러분과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수업하면서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건 우리가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픈 역사죠. 아픈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지, 이게 부끄러운 역사는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부끄러우셨나요?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권 피탈의 그날은 사실은 일본이 부끄러워해야지.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잘 살려고, 그리고 얼마나 더 부유롭게 살려고,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를 그렇게 침략해서 그렇게 수탈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비인간적 만행들을 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지. 근데 지금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호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하여튼 그 뭐 유대인 얘기가 나오면, 또 얼마 전에 또 폴란드 쪽에, 왜냐면 폴란드에 그 있었잖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었잖아. 거기 가서도 또 뭐 독일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계속 그걸 반성하고 또 후세에 남기고 이렇게 하잖아. 왜냐면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나치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도 유대인에겐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에요. 또는 만약에 뭐 독일에게 침몰받은 프랑스인들이 많이 뭐 죽임을 당했다. 그게 왜 프랑스가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만약 폴란드가 침공을 당했다. 여러분 폴란드가 왜 부끄러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픈 역사죠. 그게 왜 부끄러운 역사야? 부끄러운 건 독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국가들 평화를 해치고 주변에 바로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 이웃 국가들을 사실 침범해서 그렇게 괴롭힌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잘 살라고. 지금 이제 일본 보세요. 얼마나 잘 살려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이 반민법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운 게,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연령대가 조금 있으실 거라고 제가 추정이 돼요. 물론 뭐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이 땅에 진짜 어른으로서, 그리고 역사를 공부했고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부분은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면 진짜 역사에 교훈이 없잖아.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만약에 또 다른, 이 우리 공동체에게 또 다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과연 자기를 희생하겠냐는 거지. 예? 그래서 진짜 정말 현대사에서 한동안 이런 말 있었잖아요. 진짜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역사적 교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민법이 제정되는 때부터도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제정될 때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45년 8월 광복 바로 그 직후에 이건 했어야 돼. 왜냐면 특히 미군정이 들어와서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 고위 관련자야, 뭐 고위 공무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이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틀린 거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화 암살에서
염동진이가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동지를 배신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독립될 줄 몰랐지. 광복될 줄 몰랐지. 내가 광복될 줄 알았다면 동지를 팔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정말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생각이 틀렸잖아.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 나라는 진짜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이제 어떡할 거냐고 했을 때 그 기록이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걸 최대한 지우겠죠. 그러니까 지우거나 숨기거나 은폐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줬거든. 미군정기라고 하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굉장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 친일파라는 걸 도대체 법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처벌한다고 할 때 이 법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실제로 이게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법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진짜 수천 명, 그리고 수백 명, 그리고 진짜 많게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까지도 여기에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일제강점기 동안 평생 식당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식당은 어디서 하냐면 일본 군 부대 옆에서 한 거야. 그래서 평생을 일본 군들 결국 왜냐면 일본 군들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 이제 일본 군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 밥을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자 질문. 그럼 저희 어머니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이 반민법의 이 처벌 대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법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수천 명, 수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반민법이 제정될 때는 어떻게 제정이 됐냐면 얘가 제정이 될 땐 정말 가장 작은 카테고리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법이 제정될 때부터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상당히 봐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주요한 국익이 넘어가는 문서에 사인, 조인, 날인한 자. 예를 들어 한일병합조약.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국권이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그 문서에 사인한 조선인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한국인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 그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총리 대신 이완용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단한 문서에 뭐 사인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쩌쩌쩌 한다고 사인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 을사조약과 관련된 을사오적.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층 고위 관료들 5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거의 뭐 빼박이잖아. 빼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으로 카테고리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황실로부터 그러니까 뭐 백작이나 남작이나 자작이나 공작이나 후작과 같은 자귀를 받은 자. 이게 일제 35년 동안 우리나라에 실제로 40몇 명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중간에 이걸 거부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비리, 뭐 횡령 이런데 또 연루가 돼가지고 자격이 박탈된 자가 있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그게 30명이 채 안 돼요. 28명인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한 3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아주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공작이나 후작이나 백작이나 남작이라는 자귀를 줬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진짜 빼박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그 태평양 전쟁, 특히 태평양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이 하는 소위 말해서 그 태평양 전쟁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글을 신문에 언론에 게재하거나 또는 뭐 그걸 어디에 가서 강연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들 내보내는 여러 가지 격려하는 예술 활동을 한 자들 중에 그 증거가 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신문에 나왔던 뭐 예를 들어 당시에 뭐 일본의 무슨 신문 무슨 뭐 우리나라 동아일보 뭐 이런 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설이 나왔다고 해. 막 그러면 이거 정말 딱 남아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반민법이라는 걸 카테고리를 최소화시킨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면 친일 경찰들. 그래서 뭐 유승환이라든가 노덕술이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 그래서 경찰이라는 특별한 신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모든 경찰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또는 그의 가족을 악의적으로 박해살상한 자,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자. 그래서 카테고리를 최소한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도 그 최소한은 처벌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승만의 대공세라고 하는데 정부의 철저한 비협조. 그리고 반대로 국회 프락치 사건.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 김약수 국회 부의장이 있어요. 근데 김약수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이 소위 말하는 소장파 의원 몇 명이 그러니까 북한의 간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단 사건이죠. 됐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진짜 종북 세력인 거야. 됐지? 그런데 사실은 이 반민특위를 주도하고 있는 그 아주 소장파 국회의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북한과 내통했다라는 그러니까 간첩 혐의를 뒤집으신 거예요. 이 프락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간첩이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예 대통령 이승만이 담화문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협동해야 되는 시기에 자꾸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좀 혼란을 야기시키는 우리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과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있다면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실은 반민특위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담화문까지 또 대통령이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힘을 얻었던 친일 경찰들이 반대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이게 뭐야? 이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자들인 것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정부가 이 반민법도 시효를 단축시켜요. 1년을 단축시키면서 결국은 실제로 그 반민특위가 처음 이제 활동을 하고 조사가 시작되고 친일 관련자들을 이제 막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당시에 저승사자 뭐 친일 경찰로 유명했던 뭐 노덕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친일 지식인들 뭐 이광수, 최린, 그다음 삼일운동의 주인공 뭐 최린, 뭐 최강수, 뭐 최남선 이런 인물들 막 이제 송환당하고 조사될 때 실제로 국민들이 막 굉장히 많이 응원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반민특위 활동은 정부의 철저한 비협조와 방해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요. 그래서 법정에서 무슨 형량을 받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있지만 형을 실제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적당히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정식으로 처분받은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에선 한 명도 없어요. 됐죠?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친일파 처단의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아직도 사실은 남아있는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까지 생겼어요. 예전에는 최소한 이제 뭐 자신의 뭐 조상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조부가 뭐 예를 들어 친일행위를 했다. 그러면 예전에 이걸 숨기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한국 사회에서 사실 이게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한 이때부터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네가 그때를 아느냐. 그때는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그 친일이 애국이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는 줄 아느냐. 조선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했던 것이다. 라는 망발을 사실은 서슴치 않고 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다면 정부 수립이 8월, 그 다음에 9월에 바로 반민법, 그 다음에 10월에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구나. 그런데 친일파 청산에는 실패했구나. 요 정도 그냥 하고 넘어가시죠. 자, 그다음에 농지개혁법입니다. 자, 이건 경제 파트에서도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도 뭐 이제 국민들의 대다수 공감대.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이제 경제 파트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자, 3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맨날 이렇게 나와요. 자, 조거 3정보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식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북한이 먼저 해요. 그래서 북한이 46년 그러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때 자,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몰수 그리고 무상분배라는 방식으로 사실은 합니다. 이러면서 김일성이 사실은 이 토지개혁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게 계속 이 지휘제의 모순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잖아. 그런데 이걸 해결하면서 정말 그 북한 인민들의 진짜 위대한 아바이 수령이 된 거야. 됐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46년 얘기니까
사실은 뭐 대한민국도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버티다가 1950년에 2대 총선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8년 5월 10일 날 총선에서 뽑힌 재헌국회만 임기가 2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극은 제도였었지만 이 사실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절충을 한 거야. 그래서 2년만 하자. 그래서 50년에 2대 총선이 있잖아. 근데 당시에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토지개혁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안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진짜 박살나지. 그렇죠? 그래서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식은 뭐냐면 유상매수, 유상분배예요. 아니 이승만이라고 왜 유상몰수, 유상분배 아니 무상몰수, 무상분배 안 하고 싶겠어. 진짜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지. 그러나 대한민국 당시에 자본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국가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큰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절충을 잡은 거야. 그래서 3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3정보 이상의 토지 중에 부재지주의 땅이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농산 짓자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3정보가 초과되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3정보가 오늘날의 9,000평입니다. 그래서 1정보가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000평 이상의 땅은 국가에게 팔아라야. 그럼 국가가 사겠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필요로 한 농민에게 분배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유상매수 유상분배가 이루어질 때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주한테 실제로 돈을 못 줘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돈을 못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가증권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지가증권, 지가채권. 그러니까 국가 국공채 발행하듯이 5년 만기 이렇게 해서 증권을 하나 발행을 해요. 자, 그리고 나면, 왜냐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당연히 지주한테 돈을 줘야지. 정부가 이거 매입하는 방식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다시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부가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농민한테도 돈 주고 파는 거야. 근데 문제는 농민이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유상 분배는 뭐냐면, 5년, 그래서 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분할 상환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5년에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에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아파트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사면 그냥 물론 현금 사면 이제 주고 팍 사면 좋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 얘기고 대부분은 할부로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부로 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농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5년 있다가 이 지주들한테 이 지가증권을 다시 받고 그 돈을 다시 주는 거지. 됐지? 왜냐면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해됐죠? 자, 요런 방식입니다. 이런 농지개혁법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것도 또 지주층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제로는 좀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루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주들에게 또 땅을 팔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법은 실제로 즉각적으로 시행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뭐 내년에 시행한다, 내후년에 시행한다 이렇게 예고해 버리면 이게 일반 법이랑은 달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3정보가 아니라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한 뭐 8정보 이렇게 7정보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3정보 이상 되는 땅은 빨리 사실은 팔아버려야 될 거 아니야. 정부가 저렇게 매입하면은 지금 당장 돈을 뭐 얼마를 주고를 떠나서 주지도 않고 뭐 5년 있다가 준다는데 사실은 얼마나 깝깝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주들이 미리 많이 팔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런 일들도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일제 토지조섭이랑 좀 비슷한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산림과 임야는 제외되는 거예요. 산림과 임야를 제외한. 됐죠? 그리고 여러분 요 얘기는 경제 파트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경제 파트에서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세하게 해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기억나시죠? 그러고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실제로 시행은 50년 3월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더 이상은 이승만 정부가 늦출 수 없었던 게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기억나세요? 48년 5월이었잖아.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가 2년에 끝나니까 50년, 이게 50년이잖아. 50년 5월에 뭐가 있어? 그렇지. 2대 총선이 있잖아. 2대 총선. 그쵸?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하도 이걸 공약으로 많이 거니까 정부가 미리 해버려야지.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대 총선 얘기로 가볼게요. 그래서 5월에 2대 총선을 했는데 실제로 이승만 정부의 이런 반개혁성 이런 것들에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대 총선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데 이게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따르던 독촉이라든가 송진우, 김성수의 한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왕창 다 국회의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자 앞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우리나라 재헌헌법이 특이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그러니까 국민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간선으로 뽑는데 이거 누가 뽑았다 그랬어? 누가 뽑는 걸로 돼 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뒤에 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곧 6.25 전쟁으로 갈 건데 6.25가 터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에 이승만은 절대 2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자 직선제로 이승만이 무리하게 개헌을 하는 거야. 됐죠? 이건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때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협상파라든가 또는 뭐 좌파적 성향이 있는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건 분단을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다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자, 그런데 2대 총선 때는 이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대거 모든 정치인들이 민족주의자들이 다 참여해요. 이러면서 사실은 무소속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었고 바로 이때가 그래도 좀 삐뚤어진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은 거의 뭐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